차려 경례.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하신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기원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홍국 이사장님 참석해 주셨고요. 분당을 지역위원장이자 전 국회의원이신 김병욱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모경종 의원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어저께 성남시청을 저희들이 방문해서 독도 지우기 진상을 확인을 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성남시장이 여기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면서 억지 주장을 했습니다. 관련하여 기자회견하겠습니다. 성남시장의 말로만 독도 사랑, 영상부터 재개하라라는 제목입니다. 성남시청은 독도 영상 즉각 재개하라. 윤석열 정부는 독도 지우기 즉각 중단하라. 민주당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는 어제 29일 성남시청을 찾아 독도 영상이 중단된 것을 확인했습니다. 성남시청 로비뿐만 아니라 성남시 예하에 있는 수정구청, 중원구청, 분당구청 그리고 그 예하에 48개 동주민센터 등 청사 50여 군데에 있는 독도 영상이 중단되었습니다. 50여 군데에 설치된 영상 송출 시스템을 통해 실시간 독도 모습을 모니터 화면으로 보여주던 독도 실시간 영상관인 가동이 2022년 12월 말 중단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지하철역과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사라지고 독도 영상까지 중단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약화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독도는 우리나라의 소중한 영토로 이를 지키고 알리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성남시청의 독도 영상 송출 중단은 단순한 행정적 결정으로 볼 수만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역사인식 부재의 결과물입니다. 이는 독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저해하고 독도의 중요성을 축소시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제 신상진 성남시장이 말한 괴담, 선동이라는 표현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우리는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촉구하고 이를 통해 독도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를 괴담이나 선동으로 치부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성남시청이 10여 년간 독도 영상을 송출해왔다는 점을 고려할 때 갑작스러운 중단은 시민들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설명될 수 없습니다. 신상진 시장은 또 국민의 대기관인 국회의원을 새충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대표로서 독도를 지키고자 하는 우리의 노력을 폄하하는 것입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독선과 오만으로 국정을 운영하는 윤석열 대통령과 닮은 꼴입니다.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합니다. 독도를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독도 영상을 즉각 재개해야 합니다. 독도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소중한 영토이며 이를 알리고 지키는 일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영토는 한치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영토는 1mm도 양보할 수 없습니다. 2024년 8월 30일 민주당 윤석열 정권 독도 지우기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김병주, 추미애, 윤호중, 김태년, 권칠승, 박선원, 김용만, 모경종, 이기현, 부승찬, 정준호, 김현정, 김병욱, 김흥국, 김태성, 김인재, 호사카 유지 일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본소득당 부대변인 양지혜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 시작하겠습니다. 한 줄로 서셔가지고 본인이 읽을 때는 중간으로 들어오셔서 위치를 바꿔서 중간에 들어오셔서 그래도 되겠네요. 위원장 아니 이분 쌤이 순서는 예, 순서는 두 번째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모이신 언론사에 계시는 분들께 저희들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전국 민주화 운동 동지회 그리고 부마 민주항쟁 기념재단 두 단체에서 나왔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의원 회관에서 부마 항쟁 및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저희들이 뜻을 모으고 이 자리에서 성명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희들의 뜻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 자리에는 양 단체의 임원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저희들의 기자회견 성명서를 허진수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이사장님으로부터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한 20년 동안 노력해 왔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제정되지 못했고요. 여러 가지 사유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언론사 기자분들은 좀 연치가 되신 분들은 언제부터 이게 시작됐고 왜 안 되고 왜 논란이 많은가 하는 것에 많은 그 얘기도 들었고 관심도 가졌을 겁니다. 이 유공자금 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 토론에 오면서 여러 가지 좀 마치고 나서도 생각을 했고요. 내가 그 모두 받은 우리 개인적인 얘기를 조금 하면 우리 할머니는 김이 3.1운동 때 조선 독립만세를 장터에서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당시에 머슴이었는데 할머니는 그 머슴의 아내로 이렇게 시집을 와서 장터에 나물 팔려 나갔다가 조선 독립만세를 부르는 걸 보고 조선 독립이 뭔지 그리고 일본 제국주의가 왜 나쁜지 몰랐습니다. 모를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거기에 휩쓸리다 보니까 그 같이 도망와서 밤늦게 나물 보따리도 버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아들들을 낳고 한국 동란이 일어났을 때 그럼 저한테는 숙부가 되시죠. 제일 맞이가 저희 아버님이었는데 밑으로 두 형제를 6.25 동란 때 참전을 시켰다가 사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할머니의 눈물을 보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아버님 때 와서 어머님은 제 큰형이 되시죠. 맞이를 베트남 전쟁에 그런 게 강제 차출돼 가지고 베트남전에 참전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고엽제를 그 질병에 노출돼서 지금도 오늘날 하면서 겨우 생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대에 와서는 유신헌법이 제정되고 나서 거의 10년, 15년을
감옥 갔다가 도망다니다가 감옥 갔다가 도망다니다가 그걸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제 막내 동생은 87년 6월 항쟁이 있기 전에 노동운동을 한답시고 노동 현장에 뛰어들었다가 그 사망을 했습니다. 그래 개죽꿈이죠. 그때는 뭐 보상도 제대로 받지를 못했고 워낙 그 악독한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살아왔는데 저같이 이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안 겁니다. 그래서 저는 40년 동안을 경제적인 활동을 한 번도 못 해봤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월세방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아들 둘 있는데 아들 둘은 대학도 못 보냈습니다. 왜? 이렇게 내처럼 살아온 민주화 운동의 관련자들이 엄청 많을 겁니다. 내 주변에 대부분이 다 그렇더라고요. 이런 사람은 이제는 국가 폭력에 의해서 이렇게 희생된 사람들을, 민주화 운동의 희생자들을 이제 국가가 좀 보호해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당연히 민주유공자법은 저는 제정돼야 된다고 봅니다. 제 이 정도 모두 발언 이 정도로 하고요. 기자회견문 성명서를 낭독하겠습니다. 우리는 20년 이상의 세월을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고자 노력해왔다. 독재체제가 무너지고 새로운 민주체제가 만들어질 때마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탄압받았던 사람들은 물론이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실현되고 발전되기를 바라는 많은 사람들은 민주주의와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의 이정표가 되고 판단 기준이 되기를 바랐다. 그러한 바람과 여망이 법률로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 바로 민주유공자법이다. 민주화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사람들을 국가의 유공자로 대우하고 예우하는 역사, 정의, 이 정의의 첫걸음은 민주유공자법 제정과 실현으로 이루어진다. 이어서 봉독합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고 노력한 사람들이 국가적으로 대우받는 법제도와 체제가 다음 세대에게 주는 영향은 막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다음 세대는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노력하는 일을 가치 있고 정의로운 일로 생각하고 살게 된다. 그렇게 민주주의는 확고하게 뿌리박히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이양받은 권력을 국민과 정의를 위해 사용하지 않고 사리사욕을 위해 전행하는 부정과 불의가 예방되는 것이다. 우리는 이제까지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민주유공자법을 주장하거나 발의하였다가 끝내 제정을 못하고만 사실을 보아왔다. 어떤 의원들은 공사 구분을 못하고 자신에게 해당되는 일이라고 하며 중간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의원들은 수구 언론의 일반적인 비난을 받고 포기하곤 했다. 국회의원은 국민의 대표로서 일을 하는 것이지 가문의 대표나 집안의 대표가 아니다. 자기가 그 법률에 해당된다고 빠지는 것은 자신의 책무를 포기하는 것이다. 또한 비난을 받는 것이 포기할 이유라면 개혁은 못한다. 개혁 대상이 반발하고 개혁이 이루어질 경우 손해를 보거나 입장이 약해지는 집단들은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한다. 그 반대에 밀려 진정해야 할 일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의 자격을 포기하는 것이다. 우리는 수구 언론과 정당과 집단들이 민주유공자법에 반대하는 소리를 들어왔다. 이들은 민주주의가 우리나라에 정착되는 것 자체를 반대한다. 특권을 누리고 기득권을 유지하며 정의가 실현되면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손해를 본다고 생각한다. 아직도 약자를 갈취하고
불공정한 사회제도에 기대며 이익을 보며 크고 힘센 자에게 아부하며 살아가는 버릇을 못 버리고 있다. 우리는 이들과 치열하게 투쟁하고자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를 뒤들리려고 하는 자들, 식민지 차에서 강도 일본에 들어가서 기득권을 유지해왔던 자들, 분단 구조에 기생하여 외세의 힘에 붙어서 권세를 유지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민주주의의 적이자 국민 대중의 적이요 역사의 반역자들이다. 그래서 이들의 음모를 격파하고 이들의 방해를 물리치고 민주유공자법을 제정하려는 것이다. 민주유공자법은 1960년 4.19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 나라의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고 싸워왔던 분들을 그 대상으로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그 참여와 헌신, 희생과 고난의 성격과 정도에 따라 예우를 해야 한다. 그래야 국가의 민주주의를 위한 기여에 따른 공정한 역사적 평가와 대우가 이루어진다. 우리는 물질적인 보상이나 사회적 차별을 일으킬 특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당연하게 이루어져야 할 역사 정의가 실현되는 길이 미래를 위한 국가 질서가 잡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오늘날의 진정한 애국 애족과 평화는 민주주의의 실현이다.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국가의 법 제도가 완비되어야 하고 법 질서는 잡혀져야 한다. 우리 사회의 정당한 법 질서의 확립을 이루어갈 민주유공자법의 제정을 기원하면서 오늘 부망쟁과 민주유공자 예우를 위한 토론회에 참가한 우리는 동지들의 뜻을 모아 다음을 주장한다. 하나,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 운동이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정하는 이정표로서의 역할을 하도록 분명한 가치와 방향을 제시하기에 제정되어져야 한다. 하나, 민주유공자법은 부망쟁과 6.25항쟁 등 4.19 이후 현재까지의 민주화 운동에 참여하여 헌신하고 희생된 모든 사람을 그 대상으로 포함하고 헌신과 희생의 그 성격과 정도에 따라 적절한 국가 보훈의 수준을 정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하나, 정부는 민주유공자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국민과 국회를 존중하는 태도로 수용하여야 한다. 다 같이 제가 제정하면서 해보십시오. 부망쟁 및 민주유공자법을 즉각 제정하라! 제정하라! 2024년 8월 30일 사단법인 전국 민주화 운동 동지회 재단법인 부마 민주항쟁 기념 재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저희들 성명서 낭독해드렸습니다. 질문할 사항이 있으면 지금 질문 받고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보내드렸습니다만은 궁금한 부분이나 앞으로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질문 바랍니다. 예, 그러면 질문이 없으신 걸로 하고, 예, 백브리핑은 밖에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해 주신 언론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제2부속실 어떻게 진보당 당사라도 뚝 잘라서 내어드릴까요? 윤석열 대통령의 후보 시절부터 제기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는 취임 이후에도 지난 3년간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전방위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죽하면 한간에서 대통령은 V1이라고 하면서 배우자인 김건희 여사를 V0라고 칭하겠습니까? 일국의 대통령 배우자가 국민의 눈을 피해 반복적으로 잠수를 타는 것도 참으로 낯뜨거운 일입니다. 김건희 리스크는 이제 대통령만의 리스크가 아니라 나라 전체의 리스크가 되어버린 지 오래입니다.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임명이나 다 그래서 시끄러운 것 아닙니까? 그러나 집권 여당도 전전긍긍하는 이 사태에 오직 대통령만 홀로 나몰라라 참으로 한가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에서도 제2부속실이 언제 공식화될지 묻는 질문에 대통령은 준비 중인데 장소가 마땅한 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존 청와대만 해도 대통령 배우자가 쓰는 공간이 널찍이 있기도 한데 라고 덧붙인 것을 보면 용산 집무실이 좁다는 투정으로도 들립니다. 참으로 기가 찰 노릇입니다. 답답함을 넘어 분노스럽습니다. 이 중차대한 문제를 두고 전 국민이 지켜보고 있는 기자회견장에서 농담 따먹기나 다를 바 없는 이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대답이 과연 가당키나 합니까? 누가 좁은 용산으로 옮기라고 등이라도 떠밀었느냐는 비판은 차치하고라도 정 그렇게 공간이 없다면 급한 대로 진보당에서 당사의 절반이라도 뚝 떼어드릴 용의도 있습니다. 그만큼 김건희 리스크는 현재 초미의 현안입니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그 가족이 수시로 검찰과 재판정을 드나드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제발 사태의 심각성을 지금이라도 인식하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일 군사동맹 추진이라뇨? 이게 말실수가 가능한 문제입니까? 실질적인 한일 군사동맹에 대하여 김선호 국방부 차관이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허겁지겁 말을 번복했습니다. 일본과의 상호 군수지원협정 체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오전에는 필요한 조치사항이라고 답을 했다가 오후에는 정부 차원에서는 동의하지 않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부랴부랴 말을 바꾼 것입니다. 상호 군수지원협정은 유사시 군수물자와 용역을 지원하는 국가 간의 약속으로 사실상 군사동맹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토록 중차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의 안보를 책임지고 있다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입에서 태연하게 흘러나온 말에 충격과 당혹감을 감출 길이 없습니다. 과연 이것이 사소한 말실수로 치부할 수 있는 문제입니까? 말이 나왔으니 지금 우리 국민들의 동의도 국회의 그 어떤 논의도 제대로 거치지 않고 슬금슬금 진행되고 있는 한미일 삼각동맹, 한일 군사동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따져 물어야 되겠습니다. 집권 여당의 국민의힘은 공식 논평에서 한미일 동맹이란 표현을 버젓이 썼다가 뒤늦게 슬쩍 수정하고 국방부 차관이란 자는 실질적 군사동맹 추진에 필요하다고 했다가 말을 바꾸는 작금의 사태를 과연 우연이라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현 정부의 외교 안보 실세라 일컬어지는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자신의 논문에서 일본 자위대의 유사시 한반도 진출을 옹호했고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이른바 지소미아 밀실 추진에 앞장섰던 자이기도 합니다. 이러니 친일 매국 정권이란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우리 국민의 눈과 귀, 판단을 피해서 은근슬쩍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한일 군사 협력의 그 모든 전모를 즉각
공개하고 철저하게 조사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황정아입니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친일 뉴라이트가 윤석열 정권의 국시입니까? 민주당은 역사 쿠데타 폭주를 멈춰 세우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독립운동했다고 광복 얻게 된 게 아니다라는 망언을 내뱉더니 오늘은 급기야 뉴라이트 사상으로 오염된 역사 교과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는 위안부는 축소하고 독재는 장기 집권으로 분칠하고 친일파를 옹호하는 주장까지 포함됐다고 합니다. 교과서의 필진 중 한 명은 일제강점기가 노골적으로 왜곡됐다는 발언까지 했습니다. 일제의 불법적 주권 침탈과 우리의 뼈아픈 역사를 기억해야 할 경술국치 이래 대한민국 대통령이 나서서 독립운동의 혼을 부정하더니 오늘은 우리의 미래 세대까지 뉴라이트에 물들이려 하고 있습니다. 친일 뉴라이트가 윤석열 정권의 국시입니까? 어떻게 이렇게까지 뻔뻔스럽게 친일 일변도의 국정 철학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극우 판타지에 사로잡혀 독도까지 지워가며 국익을 일본에 팔아넘기더니 대한민국 헌법이 수호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독립운동 역사의 숭고한 가치마저 지우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라는 윤석열 정권의 친일 짝사랑에 우리 선조와 호국 영령들께서 피로 지켜온 역사가 모두 지워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분노가 터져 나오고 있는데 대통령은 용산 구중 궁궐에 틀어박혀 대통령도 내부도 모두 만족한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는 게 정상입니까? 불통과 독선, 오기의 극치입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은 알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최소한의 부끄러움이라도 안다면 당장 국민 앞에 나와 역사 쿠데타에 대해 사죄하십시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을 팔아넘기는 밀정들을 찾아 합당한 책임을 묻겠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친일 매국 행태를 반드시 저지하고 대한민국 헌법이 품고 있는 우리 역사의 숭고한 가치를 끝까지 지키겠습니다. 두 번째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혼자만 달나라에 사는 윤석열 대통령, 제발 구름 위에서 내려오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역대 두 번째로 낮은 23%를 기록했습니다. 부정평가는 66%에 달합니다. 대통령이 125분 동안 자화자찬만 늘어놓았지만 국민의 여론은 차갑다 못해 싸늘합니다. 국민은 응급실 뺑뺑이, 의료 혼란의 아우성인데 병원 가봐라, 원활하더라 말하는 대통령은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입니까? 의료 현장을 많이 가봤다면서 공개 일정에는 지난 4월 이후 5개월 가까이 의료 현장을 찾은 기록조차 없습니다. 응급실, 수술실, 대통령이 꿈에서 가봤다는 말입니까? 게다가 윤 대통령은 본인이 친일 뉴라이트 인사를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해 전 국민이 분노했는데 뉴라이트가 뭔지 모른다는 유체이탈 화법까지 곁들였습니다. 알았으면 친일 매국 주범이 될 수밖에 없으니 이를 은폐하기 위해 차라리 국정을 아예 포기한 무능한 대통령이라는 칭호를 택하겠다는 뜻입니까? 국민을 이렇게까지 바보로 취급하는 대통령은
역대 처음입니다. 김건희 여사 황제 출장 조사 아무런 문제 없다. 최혜병 순직 사건 외압 없다. 외치는 대통령의 공허한 메아리에 속을 국민은 없습니다. 2분기 경제성장률 역성장에 OECD 국가 중 뒤에서 4번째 경제 성적표를 받아놓고 경제 활력이 살아나고 있다는 자화자찬에 이제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기대는 완전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폭정을 저지하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민주주의 사수, 언론 자유와 한반도 평화 수호, 친일 굴종 외교와 망국 인사, 역사 쿠데타까지. 역사 쿠데타 저지, 국회 입법권과 삼권 분립, 헌법 정신 수호를 위해 이번 정기국회에 사즉생의 각오로 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입니다. 딥페이크 재난 상황에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딥페이크 성범죄로 떠들썩한 가운데 오늘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 계획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소폭 늘어난 예산은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 돌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후 여성가족부 장관은 6개월째 공석이며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 할 여러 정책과 사회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년 예산안은 형식적 구색 맞추기로 소폭의 변동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이후 딥페이크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더욱 교묘하게 퍼지고 있는 와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피해 삭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N번방 사건 당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물 삭제 지원만도 67명의 인력을 운영했던 경험을 보면 현재 잡아둔 예산 규모로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하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전면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면적 대응의 첫걸음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문적인 인사로 세우는 것이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처의 특성상 국무회의에 들어가 타 부처와 협력, 조율하며 종합적인 성평등 정책을 구현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박합니다. 정부가 공범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주한 영국 대사의 통일부 포럼 보이콧 이유는 지나친 남성 편중 인사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 대사가 통일부 주최 국제 한반도 포럼의 참가자 성비가 극도로 남성에 치중되어 성평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통일부는 해당 포럼 홈페이지에서 참여 연사 명단을 비공개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국제 한반도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확대하여 준비 중이던 국제회의로 올해 포럼 연사가 21명 중 1명만 여성으로 포함되어 있어 지나치게 편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젠더 다양성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에 지난달 3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하는 국정 운영에 우려를 표하며 여성가족부 정상화에 대한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가망신시키더니 결국 정부 부처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마저 떨어지는 감수성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부정하고 하찮게 치부하고 싶어도 성평등의 가치 구현은 이제 국제사회의 표준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여 이런 실책들 남발하지 마시고 국제사회 기준 똑똑히 배우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상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진보당 브리핑 하겠습니다. 딥페이크 재난 상황에 관련 예산은 오히려 삭감되었습니다. 온 나라가 딥페이크 성범죄로 떠들썩한 가운데 오늘 여성가족부는 2025년 예산계획 정부안을 발표했습니다. 소폭 늘어난 예산은 폭력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등 약자 복지 강화, 돌봄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가부 폐지를 공약한 후 여성가족부 장관은 6개월째 공석이며 여성가족부가 담당해야 할 여러 정책과 사회 문제가 방치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국 내년 예산안은 형식적 구색 맞추기로 소폭의 변동으로 배정되었습니다. 특히 N번방 이후 딥페이크까지 디지털 성범죄는 날로 더욱 교묘하게 퍼지고 있는 와중에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의 피해 삭제 지원 예산은 오히려 줄어들었습니다. N번방 사건 당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는 피해물 삭제 지원만도 67명의 인력을 운영했던 경험을 보면 현재 잡아둔 예산 규모로 감당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딥페이크 사건 등 디지털 성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하는 의지가 진정으로 있다면 윤석열 정부는 당장 여가부 폐지 공약을 철회하고 정책 기조를 전환하여 전면적 대응을 해야 합니다. 전면적 대응의 첫걸음은 여성가족부 장관을 전문적인 인사로 세우는 것이며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정하는 것입니다. 여성가족부처의 특성상 국무회의에 들어가 타 부처와 협력, 조율하며 종합적 성평등 정책을 구현해야만 합니다. 아직도 피해자들은 국가의 도움이 절박합니다. 정부가 공범이 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하십시오. 두 번째 브리핑 하겠습니다. 주한 영국 대사의 통일부 포럼 보이콧 이유는 지나친 남성 편중 인사 때문입니다. 지난 28일 콜린 크록스 주한 영국 대사가 통일부 주최 국제한반도 포럼의 참가자 성비가 극도로 남성에 치중되어 성평등하지 않다는 이유로 불참을 통보했습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통일부는 해당 포럼 홈페이지에서 참여 연사 명단을 비공개로 처리하기도 했습니다. 정말 망신도 이런 망신이 없습니다.
국제한반도 포럼은 윤석열 대통령의 8.15 통일 독트린에 따라 확대하여 준비 중이던 국제회의로 올해 포럼 연사가 21명 중 1명만 여성으로 포함되어 지나치게 편중된 상황이었습니다. 젠더 다양성을 담아내는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이미 지난달 3일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윤석열 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반하는 국정 운영에 우려를 표하며 여성가족부 정상화에 대한 권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여 국가 망신을 시키더니 결국 정부 부처가 주최하는 국제 행사마저 떨어지는 감수성으로 대한민국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권이 아무리 부정하고 하찮게 치부하고 싶어도 성평등의 가치 구현은 이제 국제사회의 표준 기준이 되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진행하여 이런 실책들 남발하지 마시고 국제사회 기준을 똑똑히 배우십시오. 우리 국민들은 부끄러워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시작하겠습니다. 진보당 수석 대변인 홍성규입니다. 오후 브리핑 한 건 드리겠습니다. 국내에서는 노조 탄압, 해외에서는 노동 인권 홍보라고요? 삼성의 두 얼굴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삼성전자가 다음 달부터 유럽에서 이른바 노동인권 이해관계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합니다. 취지가 참으로 거창합니다. 삼성전자의 인권 존중 활동을 공유하고 노동 및 인권 분야의 글로벌 트렌드에 대한 통찰력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참으로 당혹스럽습니다. 적어도 삼성전자에서 노동 인권이란 말을 언급하겠거들랑 헌법에도 명시된 노동조합에 대한 당연한 인정과 성실한 교섭이 전제되어야 기본 이치에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올해 전국 삼성전자 노동조합은 사상 첫 총파업에 나선 바 있습니다. 헌법도 우습게 여기며 노동조합조차 인정하지 않았던 삼성전자이었기에 우리 노동자들의 행보 자체가 지금 또 하나의 역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측은 노동자들의 요구와 사회적 관심에도 아랑곳 없이 결국 교섭을 결렬시켰습니다. 파국의 책임은 교섭 내내 노조의 안을 전부 다 무시하고 배척한 사측에 있습니다. 지난 2020년 직접 국민들 앞에 나와서 무노조 경영 폐기를 선언했던 이재용 회장의 말은 모두 다 악어의 눈물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러더니 해외에서는 노동인권 워크숍을 연다고요? 삼성전자의 인권 존중 활동을 공유한다는데 도대체 그 무슨 활동을 말하는 건지 참으로 궁금합니다. 스스로도 부끄러운지 국내에서는 홍보나 보도자료도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삼성의 두 얼굴 정말 가증스럽습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가득 찬 홍보쇼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지금 즉시 노조와의 교섭부터 성실하게 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개혁신당 부대변인 정국진입니다. 기후위기 대응 현 정부나 거대 양당보다 헌재가 앞서 나가는 현실을 개탄합니다. 라는 제목의 논평 발표해 올리겠습니다. 현행 탄소중립기본법이
어제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헌재는 해당 법안이 2030년까지의 감축 목표 비율만 정하고 2031년부터는 비어 있는 것을 지적하면서 2026년 2월 말까지 해당 법안을 개정하게끔 했습니다. 우선 이번 판결은 기성 정치권이 얼마나 미래 세대를 생각지 않았는지를 극명하게 보여줍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당장 7년 뒤부터는 대책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정쟁에만 빠져 민생을 돌보지 않는 거대 양당이 수많은 위헌 법안을 시한을 넘긴 채 방치하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탄소 중립법도 같은 운명이 되지는 않을까 우려합니다. 거대 양당은 지금이라도 탄소 중립법에 조속한 개정을 약속해야 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 판결과 같은 날 많은 국민들을 경악시켰던 대통령의 국정 브리핑이 기후정치 차원에서도 낙제점을 면치 못함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대통령은 기자회견 첫머리부터 올 여름의 무더위와 기상이변, 집중폭우, 폭염과 열대야를 언급했지만 이러한 기상이변의 근본적인 원인을 외면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그 원인으로 기후위기를 지적하는 가운데 향후 상황이 내년부터 더 심각해질 수 있음에도 현 정부는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은 기후와 탈탄소를 단 한 번씩만 부차적인 차원에서 언급한 것이 고작입니다. 별도로 환경부가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후속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했지만 원론에 그칩니다. 이 정부가 미래 세대를 위해 어떠한 기후청사진을 갖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심히 우려됩니다. 대통령의 다음 기자회견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심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이를 국정의 핵심 중 하나로 두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모습이 드러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